배당금이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전부 노후 생활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에는 입금 문자가 찍히지만 그 앞뒤로 세금, 건강보험 자격, 기초연금 기준이 같이 움직입니다. 퇴직 뒤 매달 쓸 돈을 계산하는 분에게 중요한 건 세전 배당금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월 현금 흐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배당주를 버리라는 결론이 아니라 배당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속 계산기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연배당 1,000만 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귀에는 꽤 크게 들립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로 나누어 83만 원쯤 되니까 국민연금에 보태면 숨통이 트일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생활비 통장에 그대로 남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배당 소득은 먼저 원천징수를 거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흔히 15.4%가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연배당 1,000만 원이면 단순 원천징수만 봐도 154만 원 정도가 먼저 사라집니다. 이 순간부터 83만 원짜리 월 현금 흐름은 70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견딜만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자에게는 세금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다른 연금 소득이 있는 분은 배당금이 다른 제도 문턱을 건드립니다. 이 때문에 배당 투자는 종목 수익률보다 먼저 제도 문턱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배당주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은 잘 쓰면 은퇴 현금 흐름에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수단을 월급처럼 믿는 순간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내 통장에는 세 가지 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칸은 세전 배당금입니다. 두 번째 칸은 세후 배당금입니다. 마지막 칸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양까지 보고 난 뒤에 실제 생활비입니다. 많은 분이 첫 칸만 보고 마음이 놓입니다. 노후 설계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의 늘 마지막 칸을 늦게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억 원을 고배당주에 넣고 연 4.5% 배당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산상 세전년 배당은 2,25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87만 원쯤 됩니다. 여기서 이미 기분이 좋아집니다. 국민연금이 약 70만 원 수준이라면 합쳐서 250만 원이 넘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뒤에는 월 배당이 150만 원대 후반으로 내려옵니다. 부부가 쓰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 안팎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도 병원비,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가 한꺼번에 오면 여유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면 되느냐가 첫 질문이면 너무 빠릅니다. 내가 배당을 얼마나 받아야 세후 월 생활비가 되고 그 금액이 다른 제도에 어떤 신호로 잡히느냐가 먼저입니다. 퇴직 후 배당금은 조용히 들어오는 돈처럼 보이지만 행정 시스템에서는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자와 배당은 따로 떨어진 작은 용돈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 판단에 들어가는 소득자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배당 1,000만 원 정도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답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 기준도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이 이미 있는 분에게는 1,000만 원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이 거의 차 있을 때는 작은 한 컵도 넘침을 만듭니다. 배당 소득도 비슷합니다. 금액 하나만 떼어보면 크지 않아도 기존 소득과 합치면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더 예민합니다. 퇴직 뒤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분은 매달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새 보험료 고지서가 생깁니다.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유주택, 자동차, 다른 소득재산 과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무조건 월 얼마가 나온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피부양자 상태였던 사람에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생기면 배당금의 체감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배당이 늘었는데 통장 여유는 생각보다 늘지 않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족 식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은퇴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올해는 배당이 조금 더 들어와서 생활비 걱정이 줄겠다고요. 며칠 뒤 건강보험 관련 안내를 보고 나서 표정이 바뀝니다. 새로 내야 할 보험료까지 보니 늘어난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상황은 과장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현금 흐름에서는 작은 제도 변화가 월 생활비에 바로 닿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국민연금과 작은 배당뿐인 분은
매달 나가는 고지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배당 소득이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생활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들어온 기록이 생기면 보험료를 안 내던 자격도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확인 과정에서 결과가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을 받은 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에 계산해보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은 또 다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에는 여러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배당금도 여기서 완전히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배당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결과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배당은 내 투자 성과니까 기초연금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의 제도는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돕는 제도라서 여러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그러니 배당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전 통장에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표 앞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돈을 더 벌었는데 왜 손해라고 말하느냐고요? 정확히는 돈을 더 버는 것이 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추가 배당금보다 줄어드는 혜택이나 새로 생기는 부담이 더 큰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을 모르고 배당만 키우면 기분은 좋아졌는데 생활비는 기대만큼 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총액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먼저 들어오고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배당금이 들어오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이 순서를 한 장에 놓고 봐야 합니다. 각 돈을 따로 보면 모두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합쳐서 보면 서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은퇴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흐름입니다. 평균 수령액만 놓고 보면 부부 적정 생활비를 넉넉히 채우기 어렵습니다. 약 70만 원 수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월세나 관리비가 없는 집에서도 식비와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 부족분 때문에 사람들은 배당주를 봅니다. 매달은 아니어도 분기마다 돈이 들어오고 은행 이자보다 높아 보이는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그 기대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 현금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배당 하나로 전부 메우겠다는 계획은 원금 규모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을 세후 배당으로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생각보다 큰 원금이 필요합니다.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압박은 훨씬 커집니다. 연 4.5% 배당 수익률이라는 가정은 이미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기업이 배당을 줄이면 바로 흔들립니다. 여기에 세금과 보험료까지 넣으면 필요한 원금은 더 커집니다. 부부가 적정 생활비 300만 원 안팎을 배당으로만 채우려면 몇 억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5억 원을 넣어도 세후 월 배당이 150만 원대라면 나머지는 어디서 채울지 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채울 수 있는지,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현금성 자산을 조금씩 쓸지, 주거비를 낮출지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들을 피하면 배당주는 마음 편한 답처럼 보입니다. 마주하면 배당주는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도구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망치로 나사를 돌리기 어렵듯이 배당주 하나로 세금, 보험료, 생활비, 장수위험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주가 맡기 좋은 역할은 일정한 보조 현금 흐름입니다. 맡기기 위험한 역할은 원금이 절대 줄지 않는 월급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은퇴 설계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고배당이라는 단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이유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같은 배당금이라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 보입니다. 기업 이익이 흔들리는데 과거 배당금만 보고 들어가면 다음에 감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예금이자가 아닙니다. 예금이자는 약정 조건 안에서 비교적 예측이 쉽지만 배당은 기업의 이익, 현금 흐름, 이사회 결정, 경기 상황을 따라 바뀝니다. 주주에게 친화적인 기업이라도 불황이 깊어지면 배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악화되면 무배당도 가능합니다. 은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장면은 생활비로 쓰려고 기다린 배당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젊은 투자자는 몇 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은퇴자는 그달 병원비와 관리비가 바로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당주를 노후소득으로 쓸 때는 배당률보다 배당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지속성도 보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당을 했는지
이익이 배당을 감당하는지, 빚이 너무 많지 않은지, 경기 민감도가 큰지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이 확인은 종목 추천과 다릅니다. 어떤 회사를 사라는 말이 아니라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을 믿기 전에 질문해야 할 항목입니다. 세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과세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2천만 원 기준은 많은 은퇴자에게 심리적 경계선이 됩니다. 이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신고 부담과 세율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은 단순히 배당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확정 세액을 단정하기보다 구조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구조는 분명합니다. 배당금이 커질수록 세후 생활비와 세전 배당금의 차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으면 투자 수익률은 괜찮은데 생활비 계획은 빗나갑니다. 예를 들어 연배당 2천만 원을 목표로 잡은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월 16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원천징수 뒤에는 줄어듭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기준선을 넘으면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자격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소득 인정액 영향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같은 2천만 원도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부담을 키우는 신호가 됩니다. 노후돈 관리에서 평균값만 보고 결정하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 평균 국민연금, 평균 생활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내 집이 있는지, 배우자 연금이 있는지, 자녀와 같이 사는지,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같은 5억 원도 어떤 분에게는 여유자산이고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변동성이 큰 배당주 비중을 너무 키우기 어렵습니다. 여유자산이라면 일부를 배당주로 두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자산 규모보다 생활비 방어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ETF와 리츠 이야기를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직접 종목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형 ETF나 리츠를 봅니다. 분산되어 있고 이름도 쉬워 보이고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분리과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보유 방식과 상품 종류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보유 주식의 배당과 ETF 분배금은 세법상 취급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츠 배당도 별도 요건과 계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외국 세금과 국내 과세가 얽힙니다. 인터넷에서 한 문장으로 본 절세 이야기를 내 계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도는 늘 대상, 기간, 한도, 제외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그 혜택의 대상인가요? 내 계좌가 그 조건에 맞나요? 혜택이 몇 년짜리인가요? 만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네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절세라는 말이 오히려 손실을 숨깁니다. 절세 효과가 있어도 배당금 자체가 줄면 생활비는 줄어듭니다. 세율이 낮아져도 원금이 크게 흔들리면 밤잠이 흔들립니다. 세금만 낮춘다고 노후가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안정은 세금, 원금 변동, 지급 지속성, 보험료, 연금 기준이 같이 맞아야 생깁니다. 퇴직연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품 운영 성과에 따라 원금이 흔들릴 수 있고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 목적이 노후 소득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배당주 직접 투자와 다릅니다. 배당주는 내가 기업의 주주가 되어 현금 배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 수령을 전제로 세제와 수령 규칙이 붙은 구조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바닥입니다. 퇴직연금은 계획된 수령 흐름입니다. 배당주는 보조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급한 지출을 막는 완충제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배당주의 모든 역할을 맡기면 한 번의 배당 감액과 한 번의 주가 하락이 생활 전체를 흔듭니다. 50대 분들은 아직 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배당주 비중을 무조건 늘리기보다 은퇴 첫 5년의 현금 흐름을 먼저 그려보셔야 합니다. 첫 5년은 지출 습관이 바뀌고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고 퇴직금 사용 방식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배당금을 생활비로 바로 써버리면 재투자 여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배당을 받더라도 일부는 현금 완충제로 쌓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0대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 퇴직연금 수령 방식, 기초연금 가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배당금이 늘어나는 것이 좋아 보여도
기초연금 기준을 건드리면 실제 총 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이 많고 다른 한 명은 적은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한 사람 명의의 배당 소득이 어느 제도에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0대 분들은 원금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로 변동성이 큰 종목에 몰아넣으면 생활비보다 마음고생이 먼저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회복 시간이 줄어들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최고 수익률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손실폭입니다. 손실폭을 견디지 못하면 좋은 배당주도 나쁜 경험이 됩니다. 여기서 생활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월 초에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며칠 뒤 관리비가 나갑니다. 카드값이 빠지고 병원비가 나갑니다. 분기 말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들어온 날은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올라오고 기초연금 통지가 달라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흐름을 막으려면 배당금 입금일만 보지 말고 1년 전체 달력을 봐야 합니다. 어느 달에 세금 신고가 있는지, 어느 달에 보험료가 바뀌는지, 어느 달에 큰 지출이 몰리는지 적어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월 평균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절, 병원 검사, 보일러 수리, 자녀 경조사처럼 특정 달에 피는 지출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분기나 반기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은 매달 나갑니다. 입금 주기와 지출 주기가 다르면 통장 잔고가 출렁입니다. 이 출렁임을 줄이려면 배당금을 받자마자 쓰기보다 월 생활비 통장으로 나누어 옮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배당이 들어오면 세 달치로 나눕니다. 큰 병원비나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는 별도 통장에 둡니다. 배당금 전액을 생활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빠질 돈과 남길 돈을 나눕니다. 이 작은 습관이 은퇴자의 불안을 많이 줄입니다. 배당주의 장점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나누면 은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매번 주식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기업 이익과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점이 있다는 말과 전부 맡겨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배당주의 장점은 비중을 정할 때 쓰는 근거입니다. 배당주의 위험은 비중을 제한할 때 쓰는 근거입니다. 두 근거를 같이 들고 있어야 균형이 생깁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과신하거나 겁먹게 됩니다. 과신하면 기준선을 넘고 겁먹으면 필요한 현금 흐름 기회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둘 다 아닙니다. 차분하게 계산하고 내 생활비에 맞는 역할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점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봐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자, 채권이자, 국내 주식 배당, 해외 주식 배당, ETF 분배금을 따로 적습니다. 증권사앱에서 배당 입금만 보고 끝내지 말고 작년 원천징수 내역과 금융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입니다. 피부양자라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배당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공단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의 계산에서 내 배당과 이자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배당이 줄어도 버틸 생활비 완충제가 있는지입니다. 배당이 1년 동안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도 팔지 않아도 되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배우자 소득과 명의 구조입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같이 쓰지만 세금과 제도 판정은 명의와 소득 항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적으면 종목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할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온 뒤에야 배당주 비중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정할 때는 세 가지 층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반드시 필요한 1년치 생활비입니다. 여기에는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까지 일부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은 변동성이 큰 투자에 두면 안 됩니다. 중간층은 3년에서 5년 안에 쓸 돈입니다. 이 돈은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산과 연금 수령 계획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층은 오래 둘 수 있는 돈입니다. 배당주는 주로 이 위층에서 역할을 맡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산 규모와 지출 구조가 달라서 정답 비율은 없습니다. 아래층 생활비까지 고배당주에 넣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자는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계속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락기에 배당도 주면 이중으로 힘듭니다. 그때 팔지 않으려면 미리 현금 완충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배당률 높은 상품이 눈앞에 보이면 현금 통장은 답답해 보입니다. 퇴직자에게 현금은 놀고 있는 돈만은 아닙니다. 현금은 나쁜 시기에 좋은 자산을 억지로 팔지 않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마음을 지키는 돈이 있어야 배당주도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생활비로 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는 배당 재투자가 복리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령기에는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부분과 재투자할 부분이 갈립니다. 전액을 써버리면 자산이 물가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재투자하면 현재 생활이 막힙니다. 미리 일정 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부족분을 먼저 채우고 남는 배당은 현금 완충제나 재투자로 돌리는 식입니다. 이 역시 투자 권유가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 시기가 다가올 때는 작년 배당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별로 흩어진 계좌가 있으면 합산이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 해외 계좌, 배우자 계좌, 예금이자를 따로 보면 기준선 근처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모든 계좌를 한 장에 모아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도 됩니다. 엑셀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항목, 연간금액, 원천징수, 계좌명, 제도 영향만 적으면 됩니다. 이 작업을 해보면 의외의 사실이 보입니다. 큰 배당주보다 오래 묵혀둔 예금이자가 기준선을 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해외 주식 배당이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리츠 분배금과 ETF 분배금을 같은 배당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금액이 작을 때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고 제도 기준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도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하지만 나중에 고지서가 나온 뒤 이야기하면 더 불편합니다. 배당을 늘리기 전에 자녀에게 세금과 건강보험 기준을 확인 중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쓸지, 병원비 통장에 둘지, 재투자할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안정성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수익률을 원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부부의 공동 생활비를 책임지는 돈입니다. 감정 싸움이 되기 전에 숫자표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표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같은 현실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배당주 노후소득의 한계를 안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를 알수록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월급처럼 착각하지 않으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미리 빼고 보면 과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현금 완충제를 두면 배당 감액 시기에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역할을 나눈 포트폴리오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노후돈 관리는 멋진 수익률보다 오래가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오래가는 구조에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기본연금, 낮은 변동성의 생활비 재원, 보조배당 현금 흐름, 갑작스러운 지출용 현금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 기준을 매년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바뀌고 세법도 바뀌고 건강보험료 산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계산해서 10년 동안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매년 초에는 전년도 금융소득을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바뀌었는지 봅니다. 건강보험 자격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액과 내 소득 인정액을 비교합니다. 배당주별 배당정책과 실적도 살펴봅니다. 이 5가지를 연례 점검으로 만들면 배당주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보배당 분립과세 같은 세 제도를 볼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새 혜택이 나왔다고 해서 내 계좌에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인지, 직접 보유인지, ETF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내 소득 구간에서 실제로 유리한지 확인합니다. 혜택이 있어도 3년 한시라면 그 이유를 따로 봐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면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계획되는 상품이 있다면 대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문장 광고보다 적용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자의 돈은 실업용 돈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서 만든 생활의 버팀목입니다. 새 제도를 만났을 때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실수를 줄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은퇴 자산에서는 수익률만큼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당주로 노후 소득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전부 해결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원금이 충분히 크고 생활비가 낮고 세금과 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고 배당이 안정적이고 원금 변동을 견딜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하나씩 빠질수록 배당주의 역할은 주연에서 조연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조연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조연은 전체 이야기를 안정시킵니다. 배당금이 국민연금의 빈틈을 조금 메우고
퇴직연금 수령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물가 상승에 일부 대응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연에게 모든 대사를 맡기면 이야기가 무너집니다. 노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가능성, 배당, 예금, 현금 완충제가 각자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듣는 분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년 배당금과 이자 소득을 합쳐 적습니다. 원천징수 뒤 실제 들어온 금액을 월 평균으로 나눕니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소득 인정액의 배당과 이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배당이 30% 줄어도 생활비가 버티는지 가정해 봅니다. 이 5줄을 적는 순간 배당주 노후 소득의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 그림을 보고 나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높은 배당률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위험은 나중에 도착합니다. 위험은 나중에 오지만 고지서는 제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은 겁을 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계산은 내 돈이 어디에서 새는지 찾기 위한 일입니다. 세금으로 새는지, 건강보험료로 새는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새는지, 배당 감액으로 새는지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합니다. 이 태도가 노후 배당 투자의 핵심입니다. 사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좁혀보겠습니다. 58살에 퇴직을 앞둔 분이 있다고 해보죠. 퇴직금일부는 IRP에 넣고 남는 돈으로 고배당주를 사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있었으니 주가가 흔들려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퇴직 뒤에는 기다림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끊긴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손실보다 먼저 생활비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때 배당금이 일정하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실제 안정과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일시적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배당까지 줄어들면 통장 계획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퇴직 직후 5년은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수익 구조가 바뀌고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고 세금 신고 방식도 낯설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오는데 투자 비중까지 크게 바꾸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59살의 결정이 70살의 생활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초기 결정일수록 화려한 수익률보다 되돌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더 느리게 해야 합니다. 예금 일부를 깨서 배당주를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이자는 낮아 보여도 만기와 원금 규모가 비교적 선명합니다. 주식 배당은 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주가와 배당 정책이 함께 움직입니다. 두 자산은 같은 현금 흐름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낮은 이자에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방어용 예금까지 모두 배당주로 바꾸면 완충제가 사라집니다. 완충제가 없는 사람은 시장이 나쁠 때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판단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는 높은 배당률보다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63살 부부의 장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직 수령 전입니다.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부가 배당주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예금이자와 작은 임대소득까지 합치면 기준선 근처로 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오히려 배당 소득을 숨기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숨긴다고 제도 자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자료와 보험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연결됩니다. 차라리 가족에게 계산 중이라고 말하고 기준선을 넘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도 갑작스러운 통보보다 미리 하는 것이 덜 당황스럽습니다. 가족 대화에서 핵심은 누구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 어떤 자격이 바뀔 수 있는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고지서 이야기는 더 불편합니다. 72살 혼자 사는 분에게는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소득 인정의 기준에 가까운 분이라면 기초연금 변화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배당금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줄면 체감소득은 생각보다 작게 늘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게 되는 구간이라면 충격은 더 큽니다. 이런 분에게는 배당률 높은 상품을 찾는 일보다 먼저 복지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 상담 경로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 하나로 내 기초연금 여부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 소득만 보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금융재산, 공제 항목, 부부 여부가 함께 들어갑니다. 계산식이 어렵다면 혼자 끙끙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어려운 제도일수록 공식 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투자 커뮤니티의 경험담은 참고가 될 수 있지만 내 판정표가 아닙니다. 경험담에는 그 사람의 재산, 배우자 소득, 지역, 계좌 구조가 다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빠진 조건이 많으면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해외 배당주를 좋아하는 분도 늘었습니다. 달러 배당이라는 말은 멋지게 들립니다. 환율이 오를 때 원화 환산 배당금이 커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생활비로 바꿀 때 금액이 줄어듭니다. 외국 원천 징수와 국내 과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내 배당주보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율, 외국 세금, 국내 신고, 종목별 배당 정책이 겹칩니다. 생활비가 원화로 나간다면 달러 배당은 환율 변동은 품은 돈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을 받는 분은 세후 달러 금액과 원화 환산 금액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환율이 좋았던 해의 기억만으로 생활비를 설계하면 다음 해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 자체는 분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산과 생활비 안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산은 위험을 나누는 일이고 생활비 안정은 매달 필요한 돈을 맞추는 일입니다. 두 목적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외당형 ETF도 비슷합니다. 분산되어 있으니 개별 기업보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월 분배금을 주기도 해서 생활비 통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배금이 항상 같은 수준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이 흔들리고 운용 방식이 바뀌고 분배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봐야 합니다. 높은 분배율을 만들기 위해 원금 일부가 사실상 돌아오는 구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배금이라는 이름이 모두 순수 이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르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모두 수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주면서 분배금이 나오는 구조라면 장기 생활비에는 부담이 됩니다. 상품 설명서의 분배 재원, 총보수, 과거 분배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읽기 귀찮은 문서가 오히려 내 생활비를 지켜줍니다. 리츠를 볼 때도 임대료와 금리 환경을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오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공실이 생기면 배당 여력이 달라집니다. 현장 리츠는 주식시장 가격 변동도 받습니다.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니 안정적이라고만 보면 반쪽 이해입니다. 차입 비용, 만기 구조, 자산 매각, 임대차 계약 조건이 배당에 영향을 줍니다. 고령 투자자가 리츠를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리츠도 배당주의 한 종류처럼 제도와 시장 위험을 같이 가진다는 뜻입니다. 상품 이름이 친숙해질수록 위험 설명을 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숙함은 안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안전은 현금 흐름의 출처와 변동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 이야기를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배당금을 다시 사모으는 전략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고 생활비를 월급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재투자와 인출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어렵습니다. 모두 쓰면 미래가 불안하고 모두 모으면 현재가 빠듯합니다. 연간 배당금에는 이름표를 붙이면 좋습니다. 생활비 보충분, 세금 준비분, 건강보험료 가능분, 재투자분, 비상금 보강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름표가 붙으면 배당금이 들어온 날 충동적으로 쓰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름표가 없으면 입금은 기쁨이지만 몇 달 뒤 부족함이 됩니다. 한 해 생활비를 12칸으로 나누고 배당 입금달을 표시해보세요. 분기배당이 몰리는 달에는 돈이 넉넉해 보입니다. 배당이 없는 달에는 국민연금만으로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월별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복잡한 회계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남겨둘 돈, 쓰면 안 되는 돈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모정비부터 써보겠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약값, 교통비, 식비의 기본선을 적습니다. 그 다음 변동비를 씁니다. 병원검사, 명절, 경조사, 집수리, 자녀 방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끝으로 예상 못한 지출을 위한 작은 칸을 둡니다. 이 세 칸을 배당금과 맞춰보면 부족한 달이 보입니다. 부족한 달을 모르면 배당이 들어온 달에 과하게 쓰기 쉽습니다. 보이는 부족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족함은 불안으로 옵니다. 세금 준비도 월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자료는 내가 모아야 합니다. 증권사별 거래 내역, 배당 명세, 원천징수 내역, 해외 주식 배당 내역을 보관합니다. 메일함에 흩어진 자료를 늦게 찾으면 신고 시기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릅니다. 노후돈에서는 자료 정리도 수익률 관리의 일부입니다. 수익률이 좋아도 신고와 보험료 계산에서 놓치면 체감 이익이 줄어듭니다. 자료 정리를 쉽게 하려면 계좌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 증권사에 이벤트로 만든 계좌가 많으면 전체 금융소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많을수록 배당 입금은 즐겁지만 합산 관리는 귀찮아집니다. 귀찮음은 노후 돈 관리의 큰 적입니다. 관리하기 쉬운 구조가 오래갑니다. 종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개, 30개의 고배당주를 들고 있으면 분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사가 왜 배당을 주는지 모르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많은 포트폴리오는 진짜 분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업종이 비슷하면 경기 추격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주, 통신주, 에너지주, 리츠처럼 배당이 많은 업종에는 각자의 경기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업종에 몰리면 배당 시기도 감액 위험도 같이 몰립니다. 분산은 숫자의 개수가 아니라 위험의 종류를 나누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모르는 위험을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 아는 위험을 적게 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아는 위험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위험은 뉴스가 터진 뒤에야 보입니다. 배당 성장이라는 말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은 매력적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 배당 성장성은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만 과거의 배당 성장이 미래의 약속은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주면 배당 성장도 멈출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은퇴자의 기대 생활비는 흔들립니다. 배당 성장주를 고를 때는 배당률만 보지 말고 이익 성장과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너무 높은 배당 성향은 오히려 부담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배당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주에게 많이 나누는 것은 좋지만 회사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버티지 못하면 다음 배당은 줄어듭니다. 노후 배당 투자는 회사의 체력을 빌리는 일입니다. 빌리는 체력이 튼튼한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 10년 뒤에도 같은 돈으로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식비, 간병비, 보험료, 관리비가 오르면 같은 배당금의 힘은 줄어듭니다. 배당금이 그대로라면 실질 생활비는 감소합니다. 절대 금액보다 물가를 따라갈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반영 구조가 있지만 개인의 전체 생활비를 모두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기초연금도 기준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개인별 부족분을 전부 메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당은 물가를 일부 따라갈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안정적이지만 물가에 약합니다. 각 자산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약점이 다른 자산을 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약점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큰 약점 하나에 인생 전체가 걸리지 않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의료비 변수는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짠 노후 생활비표는 병원비가 내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병원비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불안합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배당 입금 주기와 상관없이 갑자기 옵니다. 따라서 의료비 완충제는 배당주와 분리해서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보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현금성 자산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고배당주를 팔아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가능한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현금 완충제는 이런 매도를 막아줍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하면 배당주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배당주가 모든 지출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금이 적어도 재산 기준 때문에 복지제도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값은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에게는 이 괴리가 매우 큽니다. 이럴 때 배당 소득을 더 만들면 현금은 조금 늘지만 제도 기준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배당 계획과 함께 재산 기준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주거비가 낮다는 장점과 제도 기준에서의 부담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만 보면 결론이 왜곡됩니다. 월세 거주자는 또 다른 계산을 합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크면 배당금의 상당 부분이 월세로 빠집니다. 배당주 원금이 흔들리면 월세 부담이 바로 심리적 압박으로 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배당주 비중의 적정선도 달라집니다. 자가 보유자, 전세 거주자, 월세 거주자의 위험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배당금이라도 주거비가 큰 사람에게는 더 불안정한 돈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의 배당금은 남의 생활비 구조 위에 있습니다. 내 생활비 구조 위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이후의 소득 변화도 조심스럽지만 꼭 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생활비가 맞아 보였던 구조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자격, 주거비 부담이 바뀝니다. 배당주 명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주제라서 미루기 쉽습니다. 미룰수록 남은 사람이 더 복잡한 결정을 혼자 해야 합니다.
노후 배당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비 계획이면서 가족에게 남길 정리 계획이기도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금융기관 목록, 보험 정보, 연금 수령 정보를 안전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수익률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금융정보를 못 찾으면 배당금보다 큰 불편이 생깁니다. 노후돈 관리는 숫자와 서류가 함께 가야 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한번 멈추는 문장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이 상품이 내 생활비, 아래층 돈을 건드리는가? 이 배당이 줄어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는가? 세금 신고 자료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배우자에게 설명해도 납득할 수 있는가? 5문장 중 2개 이상 답이 흐리면 바로 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잠깐 멈춘다고 모든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지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 시간이 짧습니다. 회복 시간이 짧은 돈일수록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유명한 투자자의 말보다 내 통장 잔고표가 우선입니다. 조회수 높은 영상보다 공식 기준표가 우선입니다. 친구의 성공담보다 내 건강보험 자격이 우선입니다. 배당주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안정감은 단어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구조는 세후금의 지급 지속성, 제도 영향, 원금 변동, 현금 완충제가 함께 맞을 때 만들어집니다. 5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정감은 금방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줄이는 일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노후 배당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분이라면 당장 팔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유 중인 종목과 상품을 역할별로 다시 분류해보자는 뜻입니다. 생활비 보조 역할인지, 장기 성장 역할인지, 달러 분산 역할인지, 단순히 높은 배당률 때문에 산 것인지 나눕니다. 역할이 없는 자산은 마음을 흔들기 쉽습니다. 역할이 분명한 자산은 가격이 움직여도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으면 뉴스에 덜 흔들립니다.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생활비 계획은 매일 바꾸면 안 됩니다. 분기마다 한 번 또는 반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배당주 가격을 보면 월급처럼 안정된 돈이 아니라는 사실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래 가져가야 할 자산은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독이 됩니다. 다만 실적 악화와 배당 정책 변화는 놓치면 안 됩니다. 가격과 소식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가격 변동은 시장의 기분일 때가 많고 배당 정책 변화는 내 현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현금 흐름 변화에는 반응해야 합니다. 시장 기분에는 매번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배당주를 더 차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차분함은 은퇴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불안해서 사고 팔면 세금과 수수료와 실수가 늘어납니다. 차분하게 점검하면 배당주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기게 됩니다. 마무리 전 점검으로 세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전 배당금은 자랑하기 좋은 숫자입니다. 세후 월 현금 흐름은 생활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제도 문턱까지 본 수년금은 은퇴 계획에 써야 할 숫자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숫자는 3번째입니다. 3번째, 숫자가 작게 나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실을 빨리 아는 것이 큰 착각을 오래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작게 보인 숫자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착각으로 커 보인 숫자는 나중에 고지서와 함께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은퇴 후 마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행 순서를 하루짜리 숙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작년 배당 입금 매역을 한 장에 모읍니다. 점심 전에는 예금 이자와 채권 이자를 같은 표에 더합니다. 오후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저녁에는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배우자 소득을 같이 적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답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막연한 불안을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숫자로 바뀐 불안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불안은 계획으로 바뀝니다. 계획으로 바뀐 뒤에야 배당주는 무서운 상품이 아니라 관리할 자산이 됩니다. 공식 자료를 볼 때는 날짜를 꼭 적어두세요. 세법과 복지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맞았던 설명이 올해도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에는 날짜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없는 정보는 노후돈 계산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내가 보는 기준이 올해 기준인지 내년 전망인지 이미 지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일 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막히면 공식 기관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세금은 국세청 자료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현황은 국민연금공단 통계가 기준입니다. 거래 상품의 배당과 분배금은 공시와 상품 설명서가 기준입니다. 블로그와 뉴스는 이해를 돕는 보조 자료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식 기준과 내 계좌자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멋진 배당률표보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을 봐야 합니다. 과거 배당 이력보다 앞으로 버틸 체력을 봐야 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흔들리는데 배당만 높다면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빚이 많고 이자 비용이 커지는 회사라면 배당 유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은 좋은 해와 나쁜 해의 차이가 큽니다. 한 해에 높은 배당만 보고 은퇴 생활비를 맡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도 영원한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태도로 봐야 합니다. 가능성에 생활비 전부를 맡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중 조절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 입금 주기, 세금 처리, 가격 변동을 직접 겪어보면 책보다 빨리 배웁니다. 작게 겪은 흔들림은 공부가 됩니다. 크게 겪은 흔들림은 생활비 위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에게도 작은 범위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큰 돈이 들어가 있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부부가 함께 이해하는 자산은 위기 때 덜 흔들립니다. 설명이 어려운 투자는 나에게도 아직 어려운 투자일 수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만큼만 들고 가는 태도가 노후에는 강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말 그대로 세후로 봐야 합니다. 광고나 상품 설명의 수익률은 세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통장에 남는 금액은 세전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영양까지 보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진 숫자를 보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할 수 없다면 상품을 바꾸거나 목표를 낮춰야 합니다. 목표를 낮추는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춘 목표는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목표가 은퇴 생활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배당금을 생활비로 쓸 때는 지출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수입만 늘리려 하면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기 쉽습니다. 지출을 조금 조정하면 필요한 배당원금이 줄어듭니다. 월 10만 원의 고정비를 줄이면 연 120만 원의 확정 개선이 생깁니다. 이 금액을 배당으로 만들려면 꽤 큰 원금이 필요합니다. 확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배당 수익률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통신비, 보험 중복, 사용하지 않는 구독, 과한 경조사비를 한번 보세요.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면 배당주가 져야 할 짐도 줄어듭니다. 짐이 줄면 투자도 덜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덜 공격적인 구조는 밤잠을 지켜줍니다. 심리도 계산의 일부입니다. 주가가 10% 빠졌을 때 잠을 못 잔다면 그 비중은 나에게 큰 겁니다. 예당이 한번 줄었을 때 생활비가 막힌다면 그 의존도는 높은 겁니다. 불안은 무시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안은 내 계획이 감당 범위를 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비중을 낮추거나 현금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투자에서 용기는 무조건 버티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노후에는 이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계획이 오래갑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배당 감액을 한꺼번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오히려 정상입니다. 배당주 노후소득은 단순한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비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 항목씩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소득을 모읍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배당주 비중과 현금 완충제를 조정합니다. 작은 순서가 큰 불안을 줄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관리 가능한 항목으로 만들면 배당주는 적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때 위험해집니다. 마무리 전에 작은 계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매달 부족한 집과 30만 원이 부족한 집은 필요한 배당원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족액을 모른 채 고배당주부터 찾으면 목표가 계속 커집니다. 부족액을 먼저 알면 필요한 위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표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만 배당이 맞게 해보세요. 나머지는 퇴직연금, 현금, 지출 조정,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배당주가 실패해도 전체 생활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당 구조는 화려하지 않지만 강합니다. 강한 계획은 한 가지 수익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세금이 바뀌어도 배당이 줄어도 물가가 올라도 조정할 여지를 남깁니다. 여지를 남겨둔 사람은 시장이 나쁠 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싼 가격에 팔거나 비싼 이자를 쓰거나 가족에게 급히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진짜 노후 수익률입니다. 종목 이름보다 구조 이름을 먼저 적어보세요. 기본 생활비, 의료비 완충제, 세금 준비금, 배당 보조금,
장기 성장금. 5 이름이 보이면 돈의 위치가 보입니다. 위치가 보이면 팔아야 할 돈과 지켜야 할 돈이 구분됩니다. 구분이 생기면 불안한 날에도 손이 덜 흔들립니다. 결국 배당주 노후 소득의 핵심은 더 많이 받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느 기준을 건드리는지, 줄었을 때 무엇으로 버티는지 아는 기술입니다. 확인표를 냉장고 옆에 붙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금액, 세후액, 보험료 영향, 연금 영향, 비상금 잔액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용어를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해서 보는 숫자 5개가 내 생활을 지켜줍니다. 가끔은 배당금보다 기록 습관이 더 큰 방어막이 됩니다. 기록이 있으면 상담받을 때도 설명이 빨라집니다. 설명이 빨라지면 잘못된 추측이 줄어듭니다. 추측이 줄어든 자리에는 차분한 선택이 들어옵니다. 차분한 선택이 쌓이면 배당주는 위험한 유행이 아니라 내 계획 안의 보조 동력이 됩니다. 보조 동력은 전체 생활비를 혼자 끌 수는 없어도 부족한 구간에서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기름과 온도를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배당주에서는 그 역할을 세금 점검, 보험료 점검, 현금 완충제 점검이 맡습니다. 3가지 계기판을 보면서 달리면 속도는 조금 느려도 길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길이 은퇴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수익입니다. 빠른 길보다 끊기지 않는 길이 필요합니다. 배당금도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쓸모 있습니다. 지속성이 결국 생활비의 안전판입니다. 기준표가 그 안전판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배당금은 노후 생활비의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준을 모르면 생각보다 부담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배당주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전 배당금 옆에 세후 생활비와 제도 문턱을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한 장의 계산표가 은퇴 후 통장을 훨씬 차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